심윤의 명리학당.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행일강. 오행의 초기 개념. 안녕하세요. 심윤의 명리학당입니다. 시작하는 사주명리 두 번째 주제는 오행론입니다. 오행은 음양과 함께 우주의 자연법칙을 설명하는 궁극의 원리이고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5가지 기운과 순환으로 사주명리의 가장 중심 이론입니다. 오행은 5가지의 분리된 별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순환하며 음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와 순환을 하는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러면 오행의 고전적 의미부터 개념의 확장, 상호작용, 각각의 특성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전에 언급된 오행의 초기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고전인 상서의 내용을 인용하면 오행이란 물, 불, 나무, 쇠, 흙의 5가지를 말한다. 물과 불은 백성이 먹고 마시는 것이고 쇠와 나무는 백성이 일으키고 만든 것이며 흙은 만물이 살아가는 것이니 이는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오행은 그 첫째가 물이고 둘째는 불, 셋째는 나무, 넷째는 금, 5째는 토이다. 물은 아래로 젖어드는 유나, 불은 위로 타오르는 염상, 나무는 굽은 것도 있고 곧은 것도 있는 곡직, 금은 따르고 변형하는 종혁, 땅은 식물을 심고 거두는 가색으로 유나는 짠맛이고 염상은 쓴맛, 곡직은 신맛, 종혁은 매운맛, 가색은 단맛이 된다. 황제내경 천원기대론에는 목화토금수는 땅의 음양으로 생장화수장으로 응한다. 목은 생에 응하고 화는 장에 응하고 토는 화에 응하고 금은 수에 응하고 수는 장에 응한다. 오행이 초기 개념으로 상서는 인간사의 5가지 필요로 수화 목금토가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그 특성을 정의하고 있으며 황제내경에서는 오행은 목화토금수로 생장화수장이 순환 변화에 응하는 것으로 목과 화는 양으로 낳고 성장하는 것이고 금과 수는 음으로 거두어 저장하는 것이며 토는 양의 생장을 음의 수장으로 전환하는 변화의 역할로 목화토금수 오행은 변화와 순환의 의미로 발전하고 자연계와 인간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렇게 확장된 오행의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의 명리학당.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행 2강. 자연과 인간 활동의 오행. 안녕하세요. 심윤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오행론 두 번째 시간으로 자연계와 인간 활동의 표현으로 확장된 오행의 활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기에 사람을 위해 쓰이던 물, 불, 나무, 쇠, 흙의 5가지가 단순한 물, 불, 나무, 쇠, 흙이 아니라 현재의 목화토금수 오행은 자연계와 인간 생활의 순환과 변화 체계로 인식이 확장되었습니다. 현재 오행의 순서인 목화토금수를 기준으로 확장된 주요한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순환을 오행으로 표현한 오기의 변화인 생장화수장에서 생은 목, 장은 화, 화는 토, 수는 금, 장은 수로 목은 세상에 나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화는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수정하여 새로운 DNA를 만든 것으로 목과 화는 양의 활동이고 토의 중재로 음의 활동으로 변화되어 금은
결실을 수확하고 수의, 씨앗으로 저장하여 다시 목으로 태어나는 자연순환이 생장화수장의 오기이고 그 속에 음양의 변화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절의 변화로 우리는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지만 새싹이 돋아나는 봄은 목이고 햇빛이 강해지고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여름은 화, 자결하던 열기인 양기가 수그러지는 여름의 끝인 개하인 토에서 기온의 상승이 멈추고 기온이 떨어지는 음기로 전환되어 낙엽을 떨구고 결실을 거두는 가을은 금이고 성장이 멈추고 거둔 것을 저장한 겨울은 수로 봄과 여름이 상승하고 발산하는 양기를 가을과 겨울이 거두고 저장하는 음의 계절로 전환하는 개하를 포함하는 5개가 되는 것입니다. 인체의 구성을 오행으로 보면 생장을 돕는 영양소를 만드는 간은 목, 혈액을 펌핑하여 활동 에너지를 온몸으로 내보내는 심장은 화, 신체의 면역력을 키워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비장은 호, 산소를 흡수하여 신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폐는 금, 체내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액을 조절하는 신장은 수로 성장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간과 심장은 양적 활동이고 산소를 흡수하고 체액을 조절하는 폐와 신장은 음적 활동을 하며 비장은 장기의 활동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의 순환 구조를 오행으로 표현한 것이 오장입니다. 이 외에도 맛을 구분하는 오미로 신맛은 목, 쓴맛은 화, 단맛은 토, 매운맛은 금, 짠맛은 수로 맛의 궁합을 표현할 수 있고 방위를 나타내는 오방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은 목, 따뜻한 남쪽은 화, 사방의 기준이 되는 중앙은 토, 해가 지는 서쪽은 금, 찬 기운이 지배하는 북쪽은 수로 방위를 오행으로 표현하고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덕목인 오상도 부드럽고 인자한 이는 목,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예는 화,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신은 토, 곧센 의지를 표현하는 의는 금, 지혜를 표현하는 지는 수로 오행으로 표현하여 상호관계를 해석하는 논리체계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색을 구분하는 오색, 소리를 구분하는 오음, 곡식의 특성도 오곡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주제로 공부하겠지만 사주를 표현하고 진단하는 십천간과 십이지지도 음양과 오행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음양과 오행은 동양에서 자연계와 인간 활동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오행의 순환과 변화의 상호관계를 해석하는 논리인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의 명리학당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행 3강 오행의 상호관계 상생 안녕하세요. 심윤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목화토금수 오행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먼저 상생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오행의 상생은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는 목화토금수로 순환하여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는 회전운동입니다. 상생의 순환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생하는 기운이 강하여 태과하면 생을 받는 쪽에 부담을 주어 문제가 될 수 있고 생하는 기운이 약하여 불급하면 기운이 누설되어 생하는 입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행의 순환에서 상생의 균형을 잃으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상호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생화로 목이 화를 생하는데 목이 태과하면 목다화식으로 약한 불에 나무를 과하게 넣으면 불이 꺼질 수 있고 목의 기운이 약하면 상대적으로 화가 강한 것이 되어 화다목고로 목이 생기를 잃어 고사할 수 있습니다. 인체로 보면 목인, 간의 활동이 태과하면 그 영향을 받는 화인, 심장에 무리가 생기고 역으로 생을 받는 화인, 심장의 활동이 강하면 이를 돕는 목인, 간의 활동에 무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화생토로 화가 토를 생하는데 화가 태과하면 화다토조로 토를 조열하게 하여 땅이 생장력을 잃게 되고 화가 약하여 상대적으로 토가 강하면 토다화로 화를 가려 화가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인체로 보면 화인, 심장의 활동이 태과하면 토인, 비장의 균형이 깨져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고 심장이 약하면 비장의 순환 기능도 약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토생금으로 토가 금을 생하는데 토가 태과하면 토다 금매로 금이 토에 매몰되어 순환이 단절되고 토가 약하여 상대적으로 금이 강하면 금다토피부로 토는 척박해져 자양력이 결핍되어 균형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인체로 보면 토인, 비장이 태과하면 주변 장기를 침범하여 균형이 깨질 수 있고 비장이 약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질병에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금생수로 금이 수를 생하는데 금이 태과하면 금다수탁으로 물이 오염되어 생명력을 잃을 수 있고 금이 약하여 상대적으로 수가 강하면 수다금침으로 금이 물에 잠겨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체로 보면 금인, 폐의 기능이 태과하여 항진되면 배출 기능을 하는 수인, 신장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며 금인, 폐가 약하면 순환 기능이 떨어져 수인, 배출하는 신장의 기능도 약해질 것입니다. 수생목으로 수가 목을 생하는데 수가 태과하면 수다목부로 목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고 수가 약하고 상대적으로 목이 강하면 목다수축으로 수가 고갈되면 생장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인체로 보면 수인, 신장의 기능이 과항하면 이를 조절하는 목인, 간의 기능에 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신장이 약하면 호르몬 분비와 배출 기능이 약해져 간의 기능도 약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상생의 순환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생의 기능이 과하거나 불급하면 생을 하는 쪽과 생을 받는 쪽의 역할과 기능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학습을 통해 사주에서 오행 구성이 균형과 강약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역량을 배양하면 사주를 보는 통면력이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행의 상호작용 중에 상생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상호작용 중 상극의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의 명리학당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행 4강 오행의 상호관계 상극 안녕하세요. 심윤의 명리학당입니다. 지난 시간 오행이 상호관계 중에 상생의 관계를 공부하였고 오늘은 이어서 상극의 관계를 통해 오행의 상호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행의 상극은 수가 화를 극하고 화가 금을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고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는 수와 금 목토로 상대를 극하고 제어하는 직선 운동입니다. 회전 운동을 하는
상생의 관계에서는 균형이 중요하고 직선 운동을 하는 상극의 관계에서는 조절력이 중요합니다. 상극 또한 오행순환을 조절하는 작용인데 너무 강한 힘으로 상대를 극하면 타괴 행위가 될 수 있고 약한 힘으로 상대를 제어하려 하면 오히려 극을 당할 수 있는 태과와 불급은 상극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상극은 파괴가 아닌 제어와 조절로 작용할 때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상극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극화는 수가 화를 극하는데 수가 화를 극하는 것은 화가 꺼지지 않는 지구력으로 발산력을 지속하게 하는 것인데 수가 태과하면 수다화멸로 화가 꺼지게 될 것이고 수가 불급하면 화다수증으로 수가 증발하여 마르고 수의 흐름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상극의 조절력을 오미로 예를 들면 수극화에서 수는 짠맛이고 화는 쓴맛인데 너무 쓴맛은 짠 것으로 조절할 수 있고 너무 짠맛은 쓴 것으로 조절하는 상호작용이 상극이 가지는 제어력입니다. 화극금은 화가 금을 극하는데 화가 금을 극하는 것은 금의 쓰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화가 태과하면 화다금용으로 금이 녹아 형태를 유지할 수 없어 쓰임이 될 수 없고 화가 불급하면 금다화식으로 불이 꺼져 금을 재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미에서 화극금의 화는 쓴맛이고 금은 매운맛인데 너무 매운맛은 쓴 것으로 조절할 수 있고 너무 쓴맛은 매운 것으로 조절하는 상호관계가 생극제화의 조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극목은 금이 목을 극하는데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은 목을 다듬어 성장력을 키우고 쓰임을 만드는 것인데 금이 태과하면 금다목단으로 목의 싹이 잘려 순환이 단절될 수 있고 금이 불급하면 목다금별로 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미에서 금극목은 금은 매운맛이고 목은 신맛인데 너무 신맛은 매운 것으로 조절하고 너무 매운맛은 신 것으로 조절하는 상극의 조절이 기능을 할 때 그 쓰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목극토는 목이 토를 극하는데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은 목이 토를 자극하는 소토로 생장력을 키우려는 것인데 목이 태과하면 목다 토함으로 토가 붕괴되는 함몰이 생기고 목이 불급하고 토가 강하면 토다 목절로 목의 생장이 꺾일 것입니다. 오미에서 목극토는 목은 신맛이고 토는 단맛인데 단맛이 과할 때 신것을 첨가하면 단맛이 중화되고 역으로 강한 신맛은 단것으로 조절하는 상극이 제어력을 발휘해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토극수는 토가 수를 극하는데 토가 수를 극하는 것은 물이 넘치지 않고 스며들어 생명력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토가 태과하면 토다수색으로 수의 흐름이 막힐 수 있고 토가 불급하면 수다토류로 수에 휩쓸리면 토는 생육 환경을 만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미에서 토극수는 토는 단맛이고 수는 짠맛인데 너무 짠맛은 단 것으로 조절하고 너무 단맛은 짠 것으로 조절하는 상호 조절력이 작용할 때 상극은 조화를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공부하였는데 오행의 순환에서 상생이 목화토금수 순방향의 회전운동이라면 상극은 수화금목토로 역행의 순환이 서로 에너지의 발산과 축적을 하여 순환의 연속성을 이어주는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고전의 내용 중 상생의 순환을 보여주는 하도와 상극의 순환을 보여주는 낙서를 참고하면 상생과 상극의 순환을 도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생에서는
인체의 상호관계를 예로 들었고 상극에서는 오미의 상호작용을 예로 들었는데 이와 같이 오행의 상호작용은 의학과 음식문화 등에 활용하는 실용학문으로 쓰이고 있고 사주이론의 중심이론인 오행을 통해서 사주로 타고난 특성과 살아갈 방향을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목화토금수 오행이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의 명리학당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행, 오강, 목의 특성과 해석. 안녕하세요. 심윤의 명리학당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동안 공부한 오행의 개념과 확장, 그리고 상호작용을 기억하면서 목화토금수 오행이 각각의 특성들을 관점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입니다. 오행에서 목은 나무의 물상을 쓴 것인데 목은 오행의 순환에서 세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작의 기운으로 새싹이 땅을 뚫고 솟아올라 생명활동을 시작하여 자신의 모습인 체를 형성하는 것이고 또한 한 점으로 응축되었던 우주가 엄청난 반발력에 폭발하여 밖으로 솟구쳐 변화의 동적 활동을 시작하는 그 기운이 목의 속성으로 유형과 무형의 시작의 기운과 생명활동 그리고 역동성을 표현하는 것이 목입니다. 목기는 추운 겨울을 견딘 씨앗이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와 성장하는 생명활동의 시작으로 계절로는 생명활동이 시작하는 봄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며 방위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작의 기운입니다. 또한 목은 음목과 양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전에서 목을 곡직으로 표현하였는데 곡은 바람에 흔들리는 유연함과 서로 얽히며 종횡으로 뻗어 확장하고 생존하는 음목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고 직은 땅을 뚫고 용출하는 새싹과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성장하여 거목이 되는 양목의 특징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목과 사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목은 물과 햇볕 같은 생장 환경을 갖추고 성장하는 목이며 계절로는 봄과 여름이 생목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사목은 물과 햇볕이 생장 환경을 갖추지 못한 목과 성장하여 제목으로 베어진 목이며 계절로는 가을과 겨울이 사목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생목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목으로 성장에 필요한 수인 물과 햇볕인 화가 가장 필요한 오행이 될 것이고 사목은 쓰임과 사회적 성취가 목적으로 이것을 정리하고 다듬어 쓸 도구인 금과 불을 지펴 쓰여질 화가 필요한 오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은 시작의 기운, 생명활동, 용출하는 에너지가 목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시작의 기운은 순수함과 세상을 처음 접하는 호기심, 성장하는 미래 지향성과 창의성, 성장을 위한 교육 등으로 해석을 확장할 수 있고 생명활동은 음목의 유연함, 섬세함, 생존을 위한 인내심, 끈질김과 거목으로 성장한 양목은 상징성과 리더십으로 해석을 넓혀갈 수 있고 새싹이 용출하는 에너지는 화염을 분출하며 상승하는 로켓과 압축된 힘이 반발하는 스프링의 작용도 목기의 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제목으로 쓰면 건축, 종이, 실, 옷감 등이 소재가 되고 자연의 나무, 풀, 화초에 이르기까지 목의 해석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은
오행의 순환에서 수의 생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화를 지향하며 토를 극하여 제어하고 금의 극을 받아 제어되는 상호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별도의 장에서 공부하겠지만 사주를 구성하는 십천간과 십이지지에서 천간의 갑과 지지의 이는 양목이고 천간의 을과 지지의 묘는 음목으로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 을, 인, 묘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추론하는 것이 사주를 해석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행 중에 목의 특성과 해석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어서 화의 특성과 해석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의 명리학당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행, 육강, 화의 특성. 안녕하세요. 심윤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목화토금수 오행의 특성을 해석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행에서 화는 불의 물상으로 표현한 것인데 화는 수에서 시작된 오행의 순환에서 목으로 모습을 드러내 성장하고 꽃을 활짝 피워 세상과 교류하여 새로운 DNA를 만드는 단계이고 양이 에너지 확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로 화는 펼치고 드러내어 섞여 새로움을 추구하는 확장성이 화를 대표하는 특성입니다. 화기는 에너지 활동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로 계절로는 무성하게 자라 꽃을 활짝 피우는 여름이고 하루 중 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정오를 중심으로 한 한낮이며 방위로는 해가 가장 높이 떠올라 남중한 남쪽으로 화는 에너지 활동이 정점에 이른 기운입니다. 또한 화는 양화와 음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전에서 화를 염상이라 하였는데 상은 발산하고 확장하며 타오르는 불과 같이 솟구치고 펼치는 양화를 표현한 것이고 염은 뜨거운 열기로 녹이고 가공하여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만개한 꽃이 교접하여 새로운 DNA를 만들어 펼침을 완성하는 음화의 특징을 표현한 것인데 양화가 발산하고 펼치는 기운이라면 음화는 결과를 만드는 생산적 활동으로 음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빛과 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빛을 대표하는 화는 태양의 햇빛이고 열을 대표하는 화는 용광로를 들 수 있습니다. 햇빛은 목인 식물을 길러 열매인 금의 결실을 맺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용광로는 목으로 열에너지를 올려 금을 재련하여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화는 목과 금이 필요한 오행입니다. 이러한 화의 해석은 양화인 태양의 햇빛은 작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며 드러내고 밝히는 공명정대함,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리더십과 추진력 명예로 해석할 수 있고 양화로 활짝 핀 꽃은 열정, 발산, 화려함, 표현력, 섞임의 의미로 해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음화인 열은 원석을 재련하여 쓰임을 만드는 것으로 목적성이 전제되어 범위가 제한된 특정성과 개별성으로 작용하고 특화된 전문성과 집중성, 목적을 완성해야 하는 책임감의 의미로 해석을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화는 목표와 연결되지 못하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허세와 공허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확장이 사주의 타고난 특성과 유용한 직업의 선택 등을 진단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발산하는 화는 목의 생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화가 생하는 토를 지향으로 볼 수 있으나 토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화의 확장을 한정하여 에너지를 수렴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역할이며 화는 결실과 결과를 목적하는 것으로 극하여 제어함으로써 결실을 얻는 금을 지향하고 수의 극을 받아 제어되는 상호관계를 형성합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십천간과 십이지지에서 천간의 병과 지지의 사는 양화이고 천간의 정과 지지의 오는 음화로 해석하는데 본시사는 음화이고 오는 양화인데 사주 해석에서는 지장간의 본기를 기준하므로 본기가 병화인 사는 양화로 본기가 정화인 오는 음화로 해석합니다. 오늘은 오행 중 화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세력 어플로 자신의 사주를 띄워놓고 오행 중 어떤 특성이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성을 진단해보는 학습이 사주를 보는 해석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토의 특성을 해석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행 7강 토의 특성과 해석 심윤의 명리학당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심윤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목화토금수 오행의 세 번째 토의 특성과 해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행에서 토는 흙의 물상으로 표현한 것인데 토는 오행의 순환에서 목화의 양이 성장과 확장을 조절하여 음의 수렴으로 전환하여 순환의 궤도를 유지토록 하는 조화의 기운으로 음양의 순환을 조절하고 계절의 순환을 연계하는 조절과 중재가 토를 대표하는 특성입니다. 오행에서 토기는 화와 금의 사이에 위치하여 확장하는 화기와 이를 포양하려는 금기의 충돌을 조정하여 양의 성장과 확산을 음의 결실과 통일로 대전환을 중재하는 역할로 계절로는 환절기에 속하고 방위로는 동서남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중앙으로 중재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중화의 기운입니다. 또한 토는 고전에서 가색이라 하였는데 가는 봄철에 땅을 일구어 농작물을 심고 여름에 태양빛을 받아 양의 성장을 돕는 토라면 색은 가을에 여문곡식을 거두어 추수를 끝내고 겨울의 휴면기에 생산성을 회복하는 음의 환경에 처한 토로 음양을 구분하기보다는 중화지기인 토는 역할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음양을 구분한다면 산, 언덕, 댐과 같이 상징성과 수직적 높이를 추구하는 것을 양토로 보고 논, 밭, 대지와 같이 수평적인 넓이와 생산성을 추구하는 것을 음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는 건토와 습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토는 메마른 땅으로 수의 범람을 막을 수 있으며 화의 확장을 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생산성은 약한 토로 양의 성향으로 볼 수 있으며 습토는 작물을 키우고 열기를 흡수하여 화기를 조절하는 생산성이 높은 토로 음의 성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는 목을 기르지만 수와 화를 조절하고 생산의 결과인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토의 해석은 음양과 계절의 순환을 중재하는 것에서는 중화, 포용, 균형, 신뢰와 설득이 필요하고 높이를 추구하는 산과 댐과 같은 상은 상징성, 책임감, 철학과 종교적 특성을 느낄 수 있으며 수와 화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역할은
원칙과 명분을 지키는 조정력, 보수적 특성이 작용하고 가꾸고 기르는 토의 본질적 특성에서는 생산성, 실리, 경제성, 현실 가치를 추구하고 좋은 것을 키우려는 선택과 이기심, 교육의 의미로 해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토는 화의 생을 받아 금을 생하는데 이것은 화의 확장을 조절하여 금의 수렴으로 전환하여 결실을 만드는 것이고 목의 극으로 제어되어 생산력을 높이고 수를 극하여 제어하는 것도 순환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상호작용입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십천간과 십이지지에서 천간의 무와 지지의 진과 술은 양토이고 천간의 기와 지지의 축과 미는 음토인데 천간의 무와 기는 목화의 양을 금수의 음으로 전환하는 역할이고 지지는 진, 술, 축, 미로 사계절의 순환을 돕는 4개의 지지로 구성되어 십천간보다 2개가 많은 십이지지는 토의 역할 분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토의 특성과 해석을 정리하였는데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학습이 사주를 진단하는 논리를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금의 특성과 해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의 명리학당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5행 8강 금의 특성과 해석 안녕하세요. 심윤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목화토금수 5행의 네 번째인 금의 특성과 해석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5행에서 금은 쇠의 물상으로 표현한 것인데 5행의 순환에서 금은 토의 중재로 확산하는 양의 기운을 보양하여 음의 결실로 거두기 위해 수렴하는 기운으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취할 것을 결정하는 결단과 숙살 그리고 결과를 정리정돈하는 것이 금을 대표하는 특성입니다. 5행에서 금기는 성장하고 꽃을 피운 양의 확산이 결실을 맺는 것으로 계절로는 열매를 맺고 거두는 가을이고 하루 중에는 일과를 마무리하는 오후이며 방위로는 해가 기우는 서쪽으로 정리하고 거두는 금은 결과가 중요한 가치입니다. 금도 양금과 음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전에서 금을 종혁이라 하였는데 혁은 새롭게 바꾸고 교체하는 것으로 보양한 풀열매 중 알맹이가 없는 것을 솎아내고 캐낸 원석을 재련하여 쇠로 바꾸는 결단과 변혁을 꾀하는 양금을 표현한 것이고 종은 정리하고 따르는 것으로 재련된 쇠를 틀에 부어 용도에 맞게 가공하고 결실로 수확된 열매를 분류하여 저장을 준비하는 음금을 표현한 것인데 양금은 변화를 만드는 결단이 중요하고 음금은 완성된 금이고 수확된 열매로 쓰임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원석과 가공된 금이 특성을 정리하면 원석은 묘안의 금으로 여린 화와 토의 도움으로 재련하여 필요한 그릇과 도구를 만들 수 있고 가공된 금은 사용처가 결정된 금으로 수로 담금질하고 비친 화가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으로 원석은 토와 여린 화가 필요하고 가공된 금은 수와 비친 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금의 해석은 양의 확산을 음의 결실로 이끄는 과정이 혁신, 분별, 숙살의 결단은 체제를 유지하는 군과 경찰, 생명을 돌보는 의학 분야로 해석을 확장할 수 있고 결단의 의로운 원칙과 책임감은
법과 제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가공된 금과 결실의 열매는 용도의 분명함, 안정됨과 정돈됨, 가공의 아름다움과 새로운 가치로 해석을 연결할 수 있고 금의 본래의 특성인 견고함과 예리함, 크고 작은 금속 도구, 그리고 금전과 금융의 의미로 해석을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금은 화의 확장을 한정하는 토의 생을 받아 수렴의 역할을 수행하고 결실을 담금질하고 저장하는 수를 지향하며 화의 극을 받아 제어되어 쓰임을 만들고 목을 극하는 제어로 성장의 틀을 형성하는 상호관계를 형성합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십천간과 십이지지에서 천간의 경과, 지지의 신은 양금이고 천간의 신과 지지의 유는 음금인데 음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양금은 화를 통해 역할이 부여되고 가공되고 결실로 얻은 음금은 저장과 응축하는 수를 지향합니다. 오늘은 금의 특성과 해석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오행별 특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을 확장하는 논리력을 갖추는 것이 사주의 분석력을 키워주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오행의 마지막 순서인 수의 특성과 해석을 정리하고 오행별 특성을 바탕으로 활동 분야를 추론해 보는 것으로 오행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의 명리학당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행, 구강, 수의 특성과 해석. 안녕하세요. 심윤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목화토금수 오행의 마지막 수의 특성과 해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오행에서 수는 물의 물상으로 표현한 것인데 오행 순환에서 수는 응축된 씨앗으로 싹을 틔워 목으로 성장하여 화로 꽃을 피우고 토의 조절로 금으로 결실의 열매를 거두어 수의 씨앗으로 밀도를 응축하여 저장하고 휴면에 들어 한 순환의 흐름을 마무리하는 것이 수의 단계입니다. 오행에서 수기는 씨앗을 응축하여 저장하는 마무리이면서 싹 틔울 배아를 생성하여 새로운 순환을 준비하는 시작의 기운으로 계절로는 냉기로 응축하여 영출의 압력을 높이는 겨울이고 하루로는 만물이 휴면을 취하는 밤이며 방의는 해가 지고 차가운 냉기가 지배하는 북쪽으로 어둠의 휴식과 새로운 에너지가 응축되는 기운입니다. 고전에서 수를 윤하라 하였는데 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호수와 바다를 이루는 물의 특성을 표현한 것이고 또한 가을에 거두어진 수확물이 아래로 쌓여 저장되어 밀도를 응축하는 겨울에 이른 것이며 유는 스며들어 씨앗에 생기를 주어 봄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하는 생명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는 쌓여서 압력을 받아 응축되고 밀도를 높이는 씨앗이고 흘러들어 모여서 깊은 물이 된 양수를 표현한 것이고 유는 땅과 씨앗에 스며들어 응축을 풀고 싹을 틔워 봄에 새로운 생명활동을 여는 음수의 역할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수는 동과 정의 의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는 겨울의 계절로 기온이 하강하고 수확된 씨앗을 저장하여 휴면에 들고 물은 흘러 호수와 바다에 이르러 고여 깊은 물이 되는 휴면과 멈춤이 정적인 수와 휴면을 통해 에너지를 축적한 씨앗은 싹을 틔우고 깊은 물은 스미고 흘러 대지를 깨우는
생명수가 되어 봄을 준비하는 동적인 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적인 수는 모으고 흘러들어 밀도와 깊이를 추구하는 양수이고, 동적인 수는 흐르고 쓰며 생명의 싹을 틔우는 생명수가 되는 음수입니다. 이러한 수를 해석해보면 한 순환을 마무리하는 수는 경험, 지혜, 통찰력, 현대적으로는 축적한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휴식과 어둠, 멈춤과 감춤, 응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열매를 분별하여 씨앗으로 저장했다가 새로운 생명의 순환을 준비하는 수는 책임감, 희생, 배려심, 이타성과 계획과 준비, 지략, 부지런함으로 해석을 확장할 수 있으며 수의, 본질적 특성으로 유연함, 어울림, 적응력, 친화력, 아래로 흐르는 겸손함과 겨울의 특성인 맹철함, 인내심 등으로 해석을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수는 금으로 생을 받아 항상성을 유지하고 목을 생하여 새로운 순환을 이어가며 화를 극하는 제어는 자신을 펼치려는 노력이고 토의 극으로 제어되어 에너지를 축적하여 생명수의 역할을 하는 상호관계를 형성합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십천간과 십이지지에서 천간의 임과 지지의 해는 양수이고 천간의 개와 지지의 자는 음수인데 임과 해는 모으고 응축하여 마무리하는 역할이고 자와 개는 새로운 생명활동을 시작하는 역할로 금의 결실로 축적한 에너지를 응축하여 목의 생명활동을 연결하는 것이 수입니다. 이렇게 목화토금수 오행이 특성과 해석의 의미를 정리한 것은 앞으로 사주의 구성 특성과 상호관계를 진단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음양과 오행은 개념을 이해하고 의미를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한 수준입니다. 음양과 오행은 우리의 일상이고 우주 만물의 순환을 말해주는 논리입니다. 제시한 핵심 특성을 바탕으로 일상과 연결하여 오행의 해석을 확장하는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지금까지 공부한 오행별 특성을 가능한 직업과 사회활동으로 매칭시켜보는 것으로 오행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는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의 명리학당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행, 십강, 오행별, 적성과 진로 오늘은 오행론의 마무리로 각각의 오행이 가지는 특성을 활용하여 적성과 사회적 진로를 추론해 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부터 차례로 적성과 진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의 적성은 용출하는 시작의 에너지로 진취적이고 순수한 호기심은 미래지향적인 창의성과 기획적 특성, 앞서가며 선도하고 어울리는 리더적 기질, 자신을 가꾸고 표현하는 예술적 특성들이 목의 적성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맞는 진로를 추론해 보면 진취성과 호기심이 바탕이 된 기획적 특성은 필력을 발휘하는 언론, 새로움을 추구하는 탐험, 여행 분야에서 확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창의적이고 예술적 특성은 출판, 문학, 예술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며 선도하는 리더십과 어울림은 사회단체 활동과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는 영업 분야에서 적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생목의 특성으로 생명을 기르는 활동은 교육과
유경사업 분야로 매칭할 수 있으며 사목인, 목재와 예술성을 연결하면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서 감각적 특성을 발휘하는 등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화의, 진로 특성을 보면 화는 확장하고 밝히고 그려내는 것이 일반적 특성이고 빛으로 보면 해는 온누리를 고루 비추는 보편성과 광범위하게 작용하면서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권력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등대와 레이저는 특정한 대상을 위해 집중하기도 합니다. 또한 열은 태우고 녹이고 온도를 높이는 특정성, 집중성으로 작용하는 목적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화는 보편성과 특정성을 가지며 공평성과 일방성의 양면성도 있고 꽃처럼 화려한 이면에 발산의 공허함도 화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이러한 화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추론해 보면 온누리를 밝히고 그려내는 것은 방송, 언론, 홍보 분야에 어울리는 특성이고 보편성을 가지면서 독보적 권력성을 지향한다면 정치적 진로가 적성에 맞을 것이며 화려하면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것은 연예인의 특성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고 열의 특성인 목적성을 가지고 집중하면 전문가와 장인의 특성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보편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빛의 특성을 갖췄다면 종교와 철학 분야에서 세상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화의 본질적 특성인 현실을 불태우고 녹이는 특성이 발휘되면 제조와 문화 분야에서 적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의 특성과 진로를 조명해보면 토는 사주명리에서 화의 확장을 한정하고 상황을 중재하고 전환하는 것과 치우침이 없는 중용과 포용이 토를 대표하는 특성이고 건토와 습토는 토의 성향을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건토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토이지만 풍광을 자랑하는 무기와 상징성이 부각될 수 있고 습토는 옥토로 작물을 키우는 현실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적 이기성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환경에 따라 적성의 성향도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추론해 보면 중재와 중용의 틀을 갖추었다면 외교, 무역, 중개업, 상당 분야에서 적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건토의 상징성과 포용성은 대중을 이끄는 종교와 철학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며 토의 포용과 습토의 현실적 성향이 발달되었다면 특성을 개발시키는 교육사업, 생산성 높은 농업과 축산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토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는 부동산 투자와 개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금의 특성과 진로를 보겠습니다. 금은 꽃을 피우고 확장하는 화를 보양하고 수렴하여 결실을 내야 하는 역할로 생명의 순환과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분별의 원칙과 결단이 필요하고 결과가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가을에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변화를 위한 혁신과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숙살에는 의로운 판단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을 챙겨 갈무리하고 저장하여 다음을 준비하는 책임감이 금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이고 이것이 바탕이 되면 그에 맞는 사회적 진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금에 적합한 진로를 살펴보면 체제 유지를 위한 원칙과 결단이 필요한 분야로는 법을 집행하는 법관,
검찰, 경찰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인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고 환경과 조건을 수렴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은 경영과 경제, 금융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며 책임과 결단을 생명의 순환을 위해 활용한다면 의료와 생명공학 분야에서 적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금이 본질적 특성을 활용하는 분야로는 기계, 금속을 다루는 제조와 가공 분야 등이 금의 특성을 활용하는 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의 특성과 진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수의 성향을 두 가지 관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데 마무리하는 수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순환을 마무리하는 수는 경험과 지혜를 쌓았고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자산으로 축적되었을 것이며 결실로 얻은 열매와 씨앗을 모아서 깊이 저장하고 휴식의 여유를 가지는 시기이고 물이 흘러 호수와 바다로 흘러들어 깊이를 축적한 정적인 수이며 또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수는 응축을 풀어 흐르고 스며들어 씨앗의 싹을 틔우며 때를 준비하는 인내심과 계획성, 부지런함과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야 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동적인 수입니다. 이러한 수의 사회적 활동을 추론해보면 사회적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학문과 연구 분야, 정보와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IT 분야, 축적한 자산을 관리하는 세무회계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정보와 환경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기획관리 분야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수의 유연성, 겸손함에 인내심과 적응력을 갖추면 영업과 유통 분야에서 활동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며 수의 본질적 특성에 부합하는 수산업, 운수업, 무역 업무에서 수의 적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행의 특성으로 적성과 진로를 진단하는 학습을 하였습니다. 적성과 사회 진출의 방향을 찾는 것은 각각의 오행이 가지는 특성을 알고 그것을 자신의 성향에 맞는 특성으로 개발할 때 적성이 되고 사회적 활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로 오행론을 마치고 다음은 사주팔자의 구성을 주제로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